자, 먼저 날씨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말썽인데요. 김다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 상황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잿빛처럼 물들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도심 속 건물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제주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서울 9도, 청주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4도, 부산은 15도로 1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성탄절과 휴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결국 김진국 사의.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문제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 들어보고 이 내용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앞서 도입부에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김진국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자회견을 듣고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논란의 시작은 어제 저녁에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빠 찬스요? 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요. 아버지께서 민정수석이라는 걸 대놓고 자랑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에 이렇게 휩싸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를 취업시켜 주시면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며 일종의 취업 강요까지 내세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원을 한 기업을 향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읍소 아닌 읍소를 했다고 해당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김진국 수석의 아들의 학력은 허위로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입사 지원서를 5개 기업에게 제출했고 알고 보니 이들 기업 모두 김진국 수석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서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임을 밝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놨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이 아들의 이 학력도 허위였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권영문 기자, 세상에 참 저도 이런 입사 지원서를 참 처음 보긴 해요. 당사자들 입장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보기 힘든 다소 노골적인 이 입사 지원서인데요. 입사 지원서가 공개되자 김진국 전 민정수석과 당사자인 아들 모두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전 수석의 아들은 너무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제출한 이력서는 모두 삭제를 했고 면접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고요. 김 전 수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 수석의 아들은 이후 제대로 된 이력서를 내고 한 IT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회사는 김 전 수석의 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고 최종 합격한 뒤엔 전화로 처음 아버지가 누군지 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청와대 출근하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의가 즉각 수용된 만큼 오늘 국무회의 참석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현재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요. 김 전 수석은 오늘 오후 사의 표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후임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전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도 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인연에도 이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공격받아온 공정의 측면에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임기 말 청와대가 국정 동력을 잃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잘 말해서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사 지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저는 뭐 일단 이제 우리 기자들 면접을 할 때 보면 거기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래서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학력이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그럼요.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 직업을 노골적으로 적는 거는 거의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자기소개서에 보면 언뜻 보면 그 아버지 직업을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다. 자, 저를 뽑아주시면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한데 아마 상식적으로 입사 이제 이 담당자 이걸 봤을 때 이게 혹시 거짓말 아닐까? 아마 사칭한 거 아닐까? 그런 의심도 솔직히 해봤을 겁니다. 잘 없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직접 연락도 해보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아마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한 5군데 회사에다가 이제 냈지만 뭐 채용은 되지도 않았고요. 네. 현재는 뭐 조그마한 이제 IT 업체에 근무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청와대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조국 전 장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민정수석을 했었죠. 네. 사실 참 민정수석의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워낙 논란이 크다 보니까 혹여 이게 이제 지금 자칫 문제가 또 확산될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의 자녀의 지금 도박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청와대 지금 민정수석이 아주 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인데 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입사정에 썼다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게 확산될 경우에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어제 보도가 저녁에 나오자마자 즉각 경질을 한 게 아닌가. 좀 수습을 하려고 발빠르게 저는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에 오르내려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진국 수석을 감싸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장관은 김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에 기사를 공유한다. 김진국 민정수석을 이렇게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는데요. 박범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내로남불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우리 당과 후보의 노력에도 박 장관의 글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까지 방해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다소 강한 비판도 내놨거든요. 박범계 장관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김진국 수석은 투명하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결국 당내 비판까지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요, 과거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이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조국 전 장관부터 5대 김 전 수석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픽 지금 한번 보시면요. 초대 조 전 장관 2년 2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부실 인사검증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당시엔 사퇴하진 않았는데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뒤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했죠.
이때부터 잔혹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김조원 전 수석은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지난해 중도 사퇴했고요. 감사원 출신 3대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어 4대 신현수 전 수석도 검찰 인사 갈등으로 임명 2달 만에 사퇴를 했고요. 5대 김진국 전 수석까지 이번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느낄 정서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이번 사이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우리 권영문 기자 설명 쭉 들었는데 초대 조국 민정수석부터 이번에 김진국 민정수석까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우리 앵커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권위주의 정부 때 했던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 나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가능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나 그런 철학을 실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비검찰 출신 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민정수석은 가장 신뢰했다고 하는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민정수석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조국 씨가 법무장관 전면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고 그 다음에도 감사원 출신 그리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을 일찌감치 떠나서 민간에서 변호사를 오래 했던 분입니다. 재임했던 기간을 보면 김종호 수석 4개월, 신현수 수석 불과 2개월. 이때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등장한 이후에 양측의 갈등, 다시 말해서 검찰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김종호 수석은 역할을 거의 못해서 그냥 그만뒀던 거고 신현수 수석은 본인의 자존심 내세우다가 인사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소위 패싱 논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김진국 수석은 참 불미스럽게도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저는 김진국 수석 한마디만 드리자면 본인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고위계 관계자가 사정이 있지만이라고 했던 얘기가 나중에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제대로 거론되기 힘들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차제 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다음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또 다른 후보들도 가능한 청와대 권한과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에 많이 동의하잖아요. 네. 민정수석 역시도 이제 공직자의 인사와 검증 여기에 관여한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차제 이제 공식 기구에 넘기고 대통령의 비서들의 역할은 가능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점에서 미국에 있는 기구 중에 미국은 공직자 윤리처라는 게 있어요. OGE입니다. 그러니까 Government Ethics라는 영어 단어가 붙는 이 공직자 윤리처가 공직자가 선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검증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거기에 다 제출하면 제출을 받아서 검증을 쭉 하고요. 실제 실사는 FBI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다른 이미 활용될 수 있는 기구들을 활용한다면 민정수석실 권한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를 떠나서 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의 인사들은 그 무게감을 조금만 더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아들 의혹의 곤혹 붙잡고 울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많이 하는 편이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가끔씩 고기도 사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2018년 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소되고 그 재판 때문에 한 2년 정신없었고, 최근까지는 사실은 제가 좀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좀 벌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예. 네. 뭐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권영범 기자.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지금 들었던 이 발언만 봤을 때는 글쎄요. 저도 뭐 물론 아빠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참 절절하긴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문제로 아주 곤혹을 지르고 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후보 재판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의혹이 일고 난 뒤 아들과 대화를 했고 붙잡고 울기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좀 절절함까지 느껴지죠.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후보가 자식들에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단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듣진 않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의혹 기획설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이 상습 도박 등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이번 의혹이 이른바 사찰 기획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잘못했으니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는데요. 다만 이 후보의 아들이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남긴 글에 대해서 본인이 못 지우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 이 의구심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보면 뭐 거듭 뭐 사과 입장, 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얘기하는 이 기획설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박광원 공보단장이 그랬어요. 공작설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좀 네. 언급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이 윤 후보 측의 한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거 우리 터뜨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택시 기사들한테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획서를 기름을 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로 된 것인데. 시인도 했잖아요. 그렇죠. 시인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도박 사이트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탈퇴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글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박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에서도 이 아이디를 가진 이 그 참가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충분히 그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이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글을 또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지금 처음에 보도한 것만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00건 정도의 이제 글을 남겼단 네. 말이죠. 그 사이트에다가 또 한 번에 동시에 한 4개 정도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댓글을 남기고 이제 그렇다 보니 그 뭐 예를 들어서 그쪽 관련자가 아니면 충분히 뭐 제보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 처음부터 유지한 기조가 계속 사과했던 그런 기조인데 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이제 이게 뭔가 기획된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선거라는 게 지금 상대방이 치열하게 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런 부분을 지금 파헤쳐내고 이걸 언제 터뜨릴지 또 언제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거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굳이 지금 기획서를 퍼뜨려서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이런 사안은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는 네. 문제는 후보 진영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냐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고 또 윤석열 부인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후보들이 지금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벌어진 일이고 뭐 주워 담을래야 주워 담을 결국 수 없죠.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 인식은 결국 후보가 어떻게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국민들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느냐 저는 그 자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토를 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인터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어제 인터뷰에서 보니까 경쟁자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도 빼놓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전반에 대한 좀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상을 모르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본인이 모르면 소위 비선 이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휘둘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가장 큰 문제는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작은 도구를 맡겨놨더니 일을 잘해서 성과가 있더라. 네. 일 잘한다. 이게 저의 유일한 그 자산이거든요. 후보께서 일머리라는 말의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써준 거 읽으시다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본인 역량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에게 계속 맡긴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일을 못한다고 인정한 셈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한 격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방향은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을 잘하는 건 본인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면서요. 스스로 칭찬하기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권 기자.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더불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대립이냐 아니면 차별화냐. 지금 현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연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김부겸 총리가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충돌 양상 심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후보는 이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서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까지 하겠다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지난 18일에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일엔 이호승 정책실장이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후보가 이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선 겁니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면서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김 총리의 발언은 이 후보를 향해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이 부분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부겸 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 일반 가게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입 시에 우리가 한 1년간 예유기간을 줬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김부겸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윤 의원님, 저는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공시가 인상, 가상자산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모두 1년 유예. 왜 1년인가?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바로 불신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없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셋 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냐 뭐 거래소 정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젊은 층이 꼭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자. 이거 두 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게 재산세는 줄이고 재산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 이거잖아요. 재산세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종부세, 재산세, 부동산세 관련해서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거래세는 양도세잖아요. 그러나 다주택자는 투기적인 목적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따로 관리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에 대해서 1년간 유예를 이미 기간을 줬던 거는 아까 김부겸 총리의 설명이 쉽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뭐 더 중언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그 두 정책이 지금 충돌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와 거래세는 재산세는 좀 더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 이게 지금 충돌을 할 경우 그러면 도대체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년 물론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대개의 경우에 특히 세제는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받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1년이라는 건 굉장히 행정 편입니다. 왜 꼭 1년이 정답이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온 모든 정책이 다 1년만 유예하자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신뢰의 상실과 함께 원칙이 도대체 뭐냐. 원칙이 없다. 그 원칙이 없어지면 실용주의라는 좋은 평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뭐 당장 표를 얻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꿔도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시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꿨다가 다시 또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기간을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이런 게 맞는 거지 기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 하나만 더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면 상당히 좀 혼전 상황이에요.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언제 등판할 거냐 뭐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솔솔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시기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곧 이재명 캠프에 등판할 것이란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개적으로 나서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선대위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 연초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조만간 공개 행보를 함께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할 경우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도 관심인데요. 분명한 건 여권 총결집 분위기가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당 관계자들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사과드린다. 거취 표명부터 하라. 어제요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충돌 상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회의 다음에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큰 소리 내고. 본인이 담임업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그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를 했을 것이고. 방 안에서 좀 큰 고함 소리 같은 게 난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떤 얘기가? 그 별일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음성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동숙 기자. 고함 소리도 나고 탁자도 탁 치는 소리도 나고 이 상황 상당히 시끌벅적했던 상황.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요? 네,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의 목소리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이준석, 조수진 두 사람의 갈등은 어제 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동영상을 조수진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발끈했는데요. 바로 저 내용입니다. 저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저걸 직접 찾아봐서 그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을 해봤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용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대표직을 내려놔라.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그 영상에 나와 있었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저 영상을 공유를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기자들 3명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자들이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전달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조수진 의원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걸 보낼 만큼 선대위의 업무가 한가롭냐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거취 표명을 하라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어젯밤에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수진 최고위원 어젯밤 늦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사과에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사과를 받아들여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놓은 걸 보니 기가 차다. 깔끔하게 거취 표명을 하라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잠시 후죠. 오후 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거취 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전화까지 걸면서 이렇게 중재에 나섰지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맞습니다. 중재에 나서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임선대위원장 직책을 그만두고 당대표 직함으로 머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선대위에서 홍보본부장까지 현재 역임을 하고 있는데 홍보본부장의 업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잠시 후 기자회견에 나서서 어떤 식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의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갈등 봉합에 나설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저는 이 두 사람 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금 조수진 공보단장의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당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계를 어기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당대표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퇴하지 않으면?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뭐 제주로 울산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실 또 배수진을 치더니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겨 또 사퇴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럼 사퇴하는 게 이게 정치의 근본인 것인지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대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갈등을 수습하라고
정당이라는 조직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나서서 갈등을 수습하고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당대표직을 맡아놓은 게 아닌가요? 자, 그런데 문제 생기면 나 사퇴하니까 나 사퇴 안 하면 그쪽에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는 않고 무조건 어디 가서 사퇴하겠다, 지방 내려가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조수진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인은 지금 이준석 대표 밑에 있는 공보단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의에 직계상으로 참석해서 이건 후보의 지시인데 왜 의원들이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윤석열 후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자신의 뜻을 왜 공보단장에 전합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이면 그쪽을 통해 정해야지. 아니 본인의 대변인이 공보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본인이 완장장관처럼 와서 이거는 후보의 뜻이니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본인이 또 더군다나 기자들한테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하극상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저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건 민주주의적이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어디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합의를 했으면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극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후보가 정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후보가 이걸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당대표와 공보단장이 서로 먼저 나가라고 싸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거기다가 총괄선대위원장 후보는 이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야말로 지금 뭐 선대위 자체가 이거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던 이 윤석열 후보가 말한 민주주의라는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서 다른 사안에서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 사안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석 기자. 네.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는 좀 어때요, 반응들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때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네. 장제원 의원은 하이에나를 운운하더니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찰 따름이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옹졸한 자기 정치라고 비난을 쏟아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선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니냐 이렇게 둘을 싸잡아 비난했는데요. 홍준표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 모든 사태가 당대표를 깔보기 때문에 발생했다.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 의원님, 이번 사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대위 차원의 복잡한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안이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체가 약간 지금 오만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최근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나서도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 별로 안 빠졌더라. 우리에 대한 이 정권 교체론에 힘입은 국민의 지지는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내 권한, 그다음에 나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는 거는 나는 그거 참지 못하겠다. 그게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얼마나 큰 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단순히 엔티 문재인, 반 문재인 감정이라는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흔히 말하는 매머드 선대위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 매머드 선대위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이게 앞으로 한 80일, 90일 남아있는 이 3월 9일까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 일사불란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중에 보면 스스로 흔히 말하는 스스로 헛발질하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겸손했으면이라는 후회를 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점에서 이런 오만함을 빨리 떨쳐낼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매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논평대로라면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했던 난맥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뭐 이건 영락 없는 난맥상이죠. 뭐 일사불란함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지만 하극상이잖아요. 하극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 한 아마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 문제 말고도요, 최근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혜 씨 영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고영범 기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어제 신지혜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6위를 차지한 바 있는 이 신 부위원장은 정치권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인사로 꼽히죠. 영입 환영 행사에서 신 부위원장에게 직접 빨간 목도리를 전달한 윤 후보, 국민의힘 분들과 차이가 없다면서 정체성 논란에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당내 반응 좀 냉랭한 상황입니다. 냉랭해요. 네, 그렇습니다. 신 부위원장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지난 7월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성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면서 이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당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를 했고요. 당내 경선에서 이 참여를 했었던 하태경 의원 역시도 젠더 갈등을 가볍게 바라보는 윤석열 선대위가 우려스럽다면서 영입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이런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 당사자 신지혜 씨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신지혜 부위원장 잇따라 제기되는 당내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지혜 부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저는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여성 폭력을 뭐 방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더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짠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건전한 토론, 건강한 토론을 이어가면 건강한 보수로서 대중정당으로 훨씬 더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제 생각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이준석 대표님부터 만나뵐 생각이고요. 한번 밥 한 끼를 제가 한번 대접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 이 안티페미니즘 정당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안티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았죠.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대표가 걱정스러워하는, 우려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준석 대표와 밥 한 끼를 하겠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 계획도 계속해서 시사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접촉을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이렇게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신 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이렇게 조폭 같다고 스스로 발언을 했는데 네. 편견이었다. 초심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상황 그리고 반응들 이렇게 보면
파격적인 영입을 당 내에서는 파격적으로 끌어안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지혜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하고 뭐 두 분이 막 TV에서 나와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대녀 이대남의 입장을 아주 첨예하게 그러니까 이 대변하는 바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당 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입당은 안 했다고 그러지만 한 테두리 안에서 들어온 것인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이 페미니즘이나 이대녀라든지 이런 공략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 안으로 끌어당기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첨예한 논쟁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의 갈등을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갈등도 서로 나가겠다고 그만두라고 싸우는 판에 이 이대녀 이대남 페미닌과 반페민 문제는 정말 치열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젠더 갈등 자체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능력이 있다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이 논쟁 자체를 충분히 당내에 수렴하고 뭔가 당내에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간다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데 불쑥 양쪽의 어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당내 걱정하는 이유도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에서 이런 유연성이 없는 정당이 과연 두 사람을 함께 지금 이준석, 신지혜 이 두 사람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이게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책을 내걸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여성가족부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이거를 젠더부로 한번 바꾸자,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돼버리면 국민들에게 뭔가 전달하기 전에 내부 분열만 생기게 되니까 그건 아마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거를 끌어안느냐 그 능력에 저는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지지층들의 반발을 조금 잠재우려는 해명인 건지 아니면 사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의 SNS 글이 논란입니다. 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소위 뜨면 국민의힘이 영입하고 사실 몇 번 쓰고 버리면 되는 것이다. 윤 의원님,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신지혜 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신지혜 씨를 과연 얼마나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느냐.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물론 뭐 아까 앵커가 합류가 아니라 새 통합위원회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손을 잡은 건데 그 바람에 그동안에 신지혜 씨를 지지했다는 여러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지지를 철회한다. 그리고 오히려 신지혜 씨에게 실망과 비판을 쏟아붓는 글들을 올린 걸 제가 읽어봤어요. 페미니즘 운동과 저는 뭐 꼭 동렬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녹색당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회의 주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나 길게 봐서 다양성 있는 포용성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존재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아니면 뭐 녹색당도 길게 봐서는 정말 필요한 건데 유럽 사회에서 특히 독일에서 녹색당은 처음에 출발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녹색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건 중간에 조금 힘들고 외롭다고 해서 거대 정당에 그냥 손을 잡아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 원칙과 소신을 향해서 꿋꿋하게 끝까지 버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이 퍼져서 다양성이 포용되는 사회 이런 거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를 적대적인 걸로 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궁극적으로는 포용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신지혜 씨 같은 저런 젊은 친구들이 저는 꿋꿋하게 본인이 깃발을 꽂은 걸 끝까지 갔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덥석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지층들에게 받는 비판 그리고 지지 철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대변인이 올린 글도 제가 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언론이나 아니면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의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앞으로 뭐 하는 일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바로 그런 점이 우리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국민의힘의 당의 어떤 뭐 껴안는 능력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표현 자체는 수위는 높지만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권영범 기자,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지만 상대당 민주당에서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려면 먼저 이수혁 폭행 사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이수혁 인근 주점에서 남녀가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죠. 여혐, 남혐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시에 젠더 갈등까지 불거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신 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 본인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자극적인 문구들로 인해 청와대 청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남녀 대결로 만들어버린 게 누군지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잘 보세요. 네, 들어보시면 좀 팽팽하죠. 신 부위원장은 이 대표를 이 히틀러에까지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골이 깊은 것을 두고 이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 하헌기 청년 대변인은 본인이 히틀러 정당이라고 평가한 정당에서 활동하게 됐다면서 이 신 부위원장을 꼬집었고요. 거대 양당 후보를 조폭과 양아치에 비유하면서까지 제3지대 관심을 촉구한 신 부위원장의 행보가 황당하다는 겁니다. 또 신 부위원장이 이준석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렇다면 본인은 여성의 눈물을 훔쳐서 간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또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신 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이준석은 필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영입 인사에 관해서 양당 모두 나를 세우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안고 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동석 기자, 네. 관련한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잇따른 여야 대선 주자들의 가족 리스크가 현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족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향후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끼치는 후보 리스크 중 25.1%는요. 바로 가족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11월 조사 대비 10.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31.9%가 배우자와 가족 문제로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11월 조사 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 후보 모두 10%포인트 이상 다 올랐군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67.11%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72.1%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요. 이 윤 후보가 배우자 논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논란 태도에 대한 평가도 나왔는데요. 58.4%가 적절치 않았다. 34.1%는 적절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은요. 윤석열 후보보다 많으면 3배가량 높게 나왔다. 이런 조사도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 국민의 58.4%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재차 사과에 나설지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배우자에 대한 사과에 나설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권영훈 기자.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보니까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좀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희석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 언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엔
대변인실과 연결 통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에 대한 메시지 창구를 앞으로 대변인실로 단일화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김 씨가 일부 언론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점을 고려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이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별도로 이 배우자 전담팀까지 꾸리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하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권영곤 기자, 네. 보니까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이 김 씨의 공개 활동이 꼭 필요한 거냐, 이 같은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 후보 개인이 판단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배우자가 꼭 같이 나와 움직일 필요 없다. 김 씨의 등판 필요성을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말에 다소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김 씨의 등판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까지요,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모아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는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이제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위원장께서 후보자님 배우자 등판 관련해가지고요, 꼭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물론 시기가 이제 문제였지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권영곤 기자 설명 들어보면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이렇게 기류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건희 씨 본인이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등장했을 경우에 더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이제 그런 어떤 우려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도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번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고 또 이 의문들 중에서는 사실상 가짜 뉴스로 밝혀진 것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그런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해주고 인정을 하는. 그리고 또 여당의 공격을 더 가열차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정면 대응을 저는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사실은 이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윤 후보 측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본인이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제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캠프나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도 아직까지도 당에서 준비팀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지금 상황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되는 상황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 김건기가 아니면 아닌 거고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인이 본래 정치를 하겠다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예전에 어떠면서 조금의 허위 과장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경우도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그냥 집에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안 나오는 게 지금 해법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패착인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지금이나 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을 해서 국민들 앞에 등장해서 국민들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중단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반응이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저도 그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절실하겠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한국 정치사를 거론할 만큼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한은 배우자가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나라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반인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득표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면 그건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운다. 나중에 이제 그렇지만 아까 이현정 의원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냥 맞을 매를 맞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정권 교체론으로 모든 게 다 덮이느냐. 후보의 허물, 후보 주변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다 덮이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그게 아주 사소하지만 문제가 돼서 크리티컬 포인트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느냐.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예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 오늘 프레스룸 논설위원들의 논평을 국민의힘 측에서 들어봤다면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좀 재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